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을 추진한 이유로 국토부는 민간 용역업체가 노선 변경을 제안한 보고서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마이뉴스에서 이 용역업체가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아예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좀 물어봤더니 보고서는 없지만 용역업체가 구두로 설명하면서 사용한 PPT 자료는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보여준 이 28장짜리 PPT 자료였는데, 이 자료에는 원래 노선이 환경에 좀 문제가 있다는 사유 1장, 그래서 대안 노선을 제시하면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환경훼손 최소화하고 또 교통 수요 다시 예측해야 한다는 짤막한 검토 방향 1장, 이렇게 2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설계 용역업체 몇 곳에 좀 물어봤더니 일부 구간을 소소하게 변경하는 경우, 이런 때는 PPT로 구두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처럼 노선의 절반 이상이 바뀌고 종점이 전혀 다른 곳으로 바뀌는 그런 대안을 발주처에 제시하면서 이 용역업체가 보고서도 없이 PPT로 말로만 설명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국토부가 이 문제가 불거진 지 열흘이나 지난 뒤에야 이 용역업체가 대안을 제시해서 노선을 변경했다, 이런 뒤늦은 해명을 내놓은 것도 보고서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고가 기본인 공무원 조직에서 1조 7천억 원 규모의 국책 사업이 구두 설명만으로 추진됐다는 것이 현재 국토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얽히고 설킨 국제정세는 이분이 가장 잘 압니다. 지구본 연구소 최준영 박사의 세계경제 리포트. 네,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흑해 곡물 협정 중단이 어떤 파장 가져올지 오늘 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준영 율촌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 이 흑해 곡물 협정 러시아가 중단한 거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하는데, 먼저 흑해 곡물 협정이 뭔가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말 그대로입니다. 네. 이제 흑해를 통해서 곡물을 수출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이제 일부 있죠, 이제 보면. 그런데 이제 전쟁이 나고 나니까 이 흑해라는 어떻게 보면 막힌 바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양쪽이 이제 뭐 이제 기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다 놓고 상대방 선박에 대한 이제 뭐 전투가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 선박들이 여기 감히 이제 진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실제로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는다 그래도 사고 위험성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보험료가 뭐 몇 배씩 치솟아서 도저히 거기에 들어가서는 수지 타산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크라이나나 뭐 러시아나 양쪽 모두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곡물 수출 국가인데, 이들 이제 국가에서 나오는 이제 곡물들이 세계 시장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었죠. 전쟁 초기에서 엄청 뛰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2년 7월 달,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된 지 한 5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유엔하고 그다음에 튀르키예가 이제 중재를 하면서 이제 그 흑해 곡물 협정이라는 걸 체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직접 협정은 체결한 건 아니에요. 유엔, 튀르키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이렇게 하나 협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엔, 튀르키예, 러시아, 따로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효과는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흑해 곡물 협정이라는 것은 서로가 이제 안전하게 통항을 할 수 있는 그 회랑을 지정을 해주고, 여기는 안 건드린다. 회랑이 뭐예요? 긴 그러니까 그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백길을 별도로 지정해 준 거죠. 거기로만 가면은, 그렇죠. 이 안에서 이제 우물항되는 배들은 안전을 보장해 준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곡물을 실은 벤지, 그 안에 무기나 탄약을 탑재한 벤지는 알 수가 없죠. 이러면은 서로가 또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회랑을 통해서 이제 곡물 운반을 신고하고 들어가는 배들은 바로 흑해에서 지중해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 튀르키예 관할의 특정 지점에서 검문 검색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탑재하지 않았다
있다라는 게 이제 양측에서 확인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지중해로 이제 통해서 나가서 그다음에 세계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즉 양쪽에서 이제 서로가 이제 세계 곡물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가 이것은 숨구멍을 좀 터주자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군사적으로 전용하지 않는다라는 보증을 이제 튀르키예 그리고 유엔이 이제 서는 이제 이런 셈인 거죠. 그래서 그 동안에 걸쳐서 이것은 이제 몇 차례 이제 연장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20일인가 간격으로 계속 연장이 되는데 원래 작년 7월에 처음 협정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몇 달 간격으로 이제 되게 불안한 협정이에요. 근데 이제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이제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 조건으로 됐고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 밝히면서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보면은.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한 거는 러시아는 왜 그런 거예요? 뭐 대충 짐작은 가는데. 뭐 일단은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곡물을 수출해서 주로 이제 먹고 살았던 이제 그런 나라죠. 그러면 유럽의 빵 공장이라고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전체 그 밀 수출량만 따지고 보면 러시아가 이제 더 많죠. 러시아는 1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한 5위 정도 되니까요. 좀 차이가 납니다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 곡물 수출의 비중이 훨씬 큰 나라는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치르는 입장에서 봤을 때 무기만큼 필요한 건 돈인데 그 돈을 벌려면 뭔가를 내다 팔아야 되는 거고 그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곡물이 훨씬 더 중요하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이제 서방의 많은 지원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지금까지 치러왔는데 전쟁을 치를 때 많이 이제 원조도 받지만 실제로 유상으로 구입하는 물건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의 돈줄을 말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한 이제 하나의 수순이라고 보면 그 동안에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요청이라든지 압력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동안에 쭉 해왔는데 흑해 곡물 협정이라는 거를 이제 1년 정도 해보고 나니까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별로 좋은 일 없고 상대방은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 아니냐. 그건 그러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는 이제 이건 어차피 몇 달 간격으로 이제 그 갱신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돌아오는 기점에 우리는 더 이상 연장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정당한 본인의 권한을 이제 행사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보면. 그럼 러시아도 밀을 수출하고 우크라이나도 수출하잖아요. 그럼 러시아도 그 흑해를 통해서 그 곡물을 수출했어요, 그러면? 곡물 그 흑해를 통해서 수출하는 것 물량도 이제 일부 있죠. 근데 이제 러시아는 원체 큰 나라다 보니까 뭐 중앙아시아 뭐 철도라든지 뭐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바다들도 많고 그에 비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육상으로 이제 폴란드를 통해서 이제 육상으로 일부 수출되는 거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절대 물량을 이제 오데사나 이런 항구를 통해서 흑해를 통해서 그다음에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이 노선 아니면 흑해를 통해서 튀르키예 반대편으로 이제 운송하는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거를 왜 처음에 곡물 협정을 우크라이나한테 절대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적국한테 유리한 건데 왜 그걸 협정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북아프리카라든지 많은 지역들이 이제 이 두 나라에서 나오는 곡물에 이제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국가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그러한 국가들 입장을 이제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 군사 작전이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는데 오히려 저 우크라이나가 이제 자기들이 자해적으로 이 곡물을 수출하는 것을 막고 이 흑해를 이제 위험지대로 만들면서 이제 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원치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유엔이나 튀르키예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타협을 해줄 테니까 중재를 할 테니까 실제로 하자. 러시아가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우여곡절 끝에 타협을 봤었죠. 러시아도 그래서 그럼 거기 서명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뭐 곡물 수출 뭐 다 섞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보내는 것도 있지만 글로벌하게 러시아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를테면은 이집트라든지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그 러시아 이제 밀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인데 뭐 이런 국가들이 이제 뭔가 전쟁 때문에 이제 곡물이 다 막혀가지고 곤란하다라고 그러면 뭔가 애타게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대안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호주나 뭐 아르헨티나나 미국산이나 이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들은 또 원하지 않으니까 적절한 수준에서는 우리가 이제 큰 이제 포용력 있게 예. 간다라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던 건데 이렇게 전쟁이 길게 갈 줄은 몰랐던 거죠. 처음에 전쟁이 터졌을 때 그래서 막 밀가루 가격 뭐 별의별 게 다 올라갔잖아요. 그 네. 곡물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 북아프리카 지역 그 또 이집트 이쪽이 워낙 그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곡물을 식량을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불만이 높고 가격이 워낙 올라가니까 그렇죠. 물가도 막 올라가고 지금도 또 올라가고 지금도 있다고 이제 해요.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예. 전쟁 초기에 그래서 네. 러시아가 오히려 그런 부분을 이용을 했다. 예. 그러니까 그쪽 북아프리카 지역에 불만이 많아지면은 먹을 게 없어지면은 그 난민들이 다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예. 그러면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곤란하게 생각하고 네. 야 우크라이나 빨리 전쟁 끝내자 뭐 이런 네네. 식으로다가 종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일종의 선전전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난민까지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영향이 이제 발생하는 거고 실제로 러시아는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중동 지역에 상당히 이제 지지를 많이 얻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한 규탄안 이런 거를 할 때 이 나라 국가들은 대부분 이 지역 국가들은 대부분 기권을 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의도는 이제 그 동안에 관철이 됐는데. 이제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그런 선전전이 아니고 전선에서의 어떤 상황이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 우크라이나의 여러 가지 여력들을 이제 없애는 쪽에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러시아로서는 그 동안에 이제 한 수 이제 봐주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그럴 여유가 없다라는 다급함을 드러낸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그 돈줄을 말려야 된다. 네. 우크라이나가 그야말로 거의 돈이 생기는 건 곡물 수출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러시아도 밀을 많이 수출하잖아요. 예. 세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러시아잖아요. 네네. 러시아도 사실 지금 전비나 이런 게 좀 급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밀가루 가격 지금 이미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비 충당하고 그러는데. 뭐 전비 충당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는 사실 그거보다 훨씬 좋은 그 소스들이 많죠. 예. 석유, 가스, 금, 뭐 각종 광물 자원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국제적인 제재를 받지만 어떤 루트든 뭐 가격만 좀 내리면 뭐 물량으로 공급해서 돈을 버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제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이거는 도움은 안 되겠군요. 나한테도 좀 약간의 피해는 있지만 상대방을 훨씬 아프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가겠다라고 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곡물가가 벌써 막 밀가루도 뭐 몇 퍼센트가 올랐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곡물 인플레가 뭐 세계적으로 겨우 좀 뭐 가라앉은 거라면 이제 좀 진정이 되려고 하는 기미를 보이는데 이게 그 곡물 가격 인상이 인플레를 다시 불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곡물이라는 것들은 상당히 변동성이 큰 상품이죠. 그렇죠. 이제 그때 비나 여러 가지 작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건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고온 현상이 되게 심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제대로 이제 작물이 예상대로 잘 수확이 될까라는 우려가 이제 제기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우려가 당연히 가격에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곡물이라는 것들은 이제 또 철저하게 상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 시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투기적 소요들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민감한 지역들이 많죠. 그래서 현재는 공급 여력이 좀 있지만 야 이게 문제가 돼서 가격이 오르면 내가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내가 다음번 선거가 있는데 불리해라고 생각하는 지역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지금. 예,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인도 같은 이제 그런 나라들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 동안에는 수출을 어느 정도 해서 이제 도움을 좀 주다가 이제 수출을 안 해. 라고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러한 상황은 과거 2010년인가요? 그때 러시아에서도 한번 있었어요. 러시아가 그때 극심한 가뭄에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국내 이제 생필품 가격이 막 오르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밀 수출 전면 중단이라는 이제 그 극약 처방을 내렸더니 그 여파가 이제 중동으로 튀어서 이제 그 중동의 곡물 가격이 튀면서 이제 민생고에 시달리던 시민들이 이제 길로 나오면서 벌어졌던 게 이제 아랍의 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학습 효과들이 다들 있는 거죠. 곡물 가격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정권이 뒤집힌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유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보유해놓고 다른 나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그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그 오데사 항구 거기가 곡물 수출 주요 항구라는데 주요 여기 항구죠. 지금 뭐 사흘 연속 폭격을 계속 한다는데 폭격도 하고 주변에 이제 뭐 기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 기반 시설을 만약 그 못 쓰게 만들면은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뭐 꼭 이렇게 해상으로만 수출할 수밖에 없는 뭐 육로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원래 뭐 육로도 있습니다. 철도를 통해서 폴란드로 이제 수출할 수 있습니다만 곡물 같은 경우는 부피가 크고 예. 대신 단가는 되게 싼. 예. 그러니까 무조건 배로 실어 날라야만 이거는 수지 타산이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수확한 이제 예. 겨울밀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하려고 예. 철도나 도로를 최대한 이제 활용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 뭐 조족제열이었지요. 예. 그러니까 이 대량의 곡물을 수송하는 데는 예. 이제 선박이라는 것들이 이제 동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 이제 그것들이 막히게 되면 이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또 고온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슈퍼 엘니뇨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곡물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는 예. 또 생각이 들면서 투기적 예. 수요까지 지금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가장 지금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북아프리카나 뭐 중동, 남아시아 뭐 이쪽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이쪽 지역들이 예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랍의 봄이 결국은 빵이 부족해서 네. 정권이 뒤집혔는데 네.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번지고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닌가요? 그건 이제 이 나라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나라,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곡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예. 네, 이집트는 지금 인구가 너무 급증을 해서 문제인데 1억 명이 넘어섰죠. 그런데 국가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빵 보조금으로 나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그 연료와 예. 그다음에 빵, 식량에 대한 보조금을 통해서 예. 이제 겨우겨우 눌러놓고 불만을 달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집트 같은 큰 나라가 이제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제 원치 않다 보니까 예. 이제 인근의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예. UAE 그다음에 이제 뭐 IMF나 미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그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올해가 뭐 슈퍼 엘니뇨로 폭염과 가뭄 뭐 우리나라도 얼마 전 뭐 며칠 전에 폭우가 쏟아지고 그랬는데 기상 이변이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로 식량 생산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 아니냐. 네네. 더군다나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수출도 못하고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식량이 뭐 전쟁 초기에 막 그때 뭐 설탕도 그랬고 대도 뭐 팜유까지도 막 그 품귀되고 뭐 수출 통제되고 나라가 그랬었잖아요. 예, 예. 나라들마다. 예. 그런 상황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곡물이라는 것들은 특히 이제 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재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극단적으로 전 세계 모든 주요 밀 그 경작지가 예. 다 박살이 나는 이제 네. 이런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는 또 예. 나름대로 괜찮게 예. 수확도 하고 상대방이 안 좋아서 밀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이참에 이제 우리가 또 그동안에 적자 본 것까지 만회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움직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심리적인 요인, 이 가격이 계속 오르고 모든 게 부족할지도 몰라라는 예. 게 아니면 사실 곡물 가격은 이제 어느 정도의 급등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안정세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이제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너무 잦아지면 예. 실제로 실제로 이제 근본적인 이제 문제라든지 더 예. 큰 이제 뭐 파급력을 갖게 될까봐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지난번 전쟁 초기 때도 그랬었지만 그때 전쟁 시작하자마자 막 그 곡물 가격이 치솟았잖아요. 예. 물론 원유 가격도 그랬고. 네. 근데 사실 이게 실제로 공급의 어떤 부족도 있겠지만은 네. 그거보다도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대개 이게 선물로 거래가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정말 큰 손들이 네. 투기 세력들이 달라붙어서 예. 그 장난으로다가 거기서 큰 돈을 번 세력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있죠. 네, 당연히 이제 이런 급변동 상황에는 당연히 달려들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뭐 세계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런 메이저 업체들 그다음에 트레이더들의 존재가 없다면 사실은 물량을 평소에 우리가 수급하기도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날의 칼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 예. 이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갖는 이제 인식인데 예.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아무 하는 일 없이 이제 투기적인 자본만 일삼으면서 이제 돈을 버느냐? 예. 그렇지는 않고 손해 볼 때도 있겠죠. 그렇죠. 손해도 잘못 베팅하면 손해도 예. 보는 거고
평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제대로 역할하지 못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모색을 해서 공급도 하고 그다음에 이 물량들을 모아가지고 거래될 만큼 사이즈로 만들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일정한 수준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 이제 자꾸 외부 요인 이런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예측을 뛰어넘는 악기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진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보통 사람들은 이제 살아가기 힘들어지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들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 어떤 급변 상황, 전쟁 같은 급변 상황이 났을 때 일반 보통의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어지지만은 누군가는 큰 돈을 버는 그렇죠. 변동성이라는 것들은 어느 장이든 뭐 꼭 뭐 곡물이 아니더라도 뭐 주식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자원도 그렇고 다른 광물 자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도가 쌀 수출 금지했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어요. 네네. 뭐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식량 위기가 요즘 사실 밥 굶는 사람 그렇게 뭐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식량 위기하면 뭐 이렇게 체감이 사실 솔직히 잘 되진 않는데 인도가 쌀 수출 금지했다는 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이거? 우리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일단 우리는 뭐 쌀에 대해서는 이제 자급률이 100%가 이제 넘어서는 나라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인도에서 재배하는 품종은 이제 인디카라고 그래서 장립종이죠. 길쭉하고 찰기가 없는 그런 날라다니는 쌀.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한 80% 이상은 이제 그 쌀을 이제 먹기 때문에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이제 없죠. 하지만 이제 뭐 인도나 이제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여력 있는 나라들이 자꾸 이렇게 문을 닫으려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이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그럼 곡물 시장 자체가 이제 일반적이지 않게 이제 흘러가면 좋을 일은 없는 거죠. 그럼 이게 식량 위기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이제 지금도 요즘에 이제 자원 가진 나라가 제일 갑 중에 갑이라고 하잖아요. 자원이 그러니까 공급망에서 큰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원을 무기화하고 자원이 안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 식량도 사실 초기에 전쟁 초기엔 그 얘기가 나왔었다가 쏙 들어가 버렸었는데 그게 다시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이 다시 그런 세상이 다시 올 가능성 그건 그러니까 이제 식량 안보라고 그러면 사실 챙겨야 되죠.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니까 챙겨야 되는데 많은 오해와 어떻게 보면 논쟁의 여지들이 사실 많은데 이게 정확하게 잘 인식이 안 되는 게 사실 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정말 우리가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뭐 어려워지기 전에 더 큰 문제는 사실 석유가 만약에 제대로 안 들어오면 뭐 농사고 뭐고 그냥 끝장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농사라는 건 다 석유 농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석유 보면 농사라는 건 비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트랙터 뭐 각종 이제 하우스 모든 게 다 석유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을 뭐 먹는 것도 사실은 다 석유로 사실은 먹는 거지요. 말씀하신 비료를 포함해서 비료와 농약은 말할 것도 없고 운송하고 재배하고 모든 게 다 화석연료 석유라는 거에 기반한 산업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연계해서 놓고 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빈국이라는 것에서 이제 유발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량 자금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식량 자금률은 우리나라가 한 45%, 그다음에 곡물만 놓고 보면은 이제 한 20%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식량 안보 지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코노미스트제라든지 이런 뭐 국제적인 데서 나오는 것들 보면 39위, 뭐 상당히 이제 불안해 보이는 이제 그러한 요소인데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 식량 안보,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된다. 다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식량 자급률이라는 거를 그럼 어떻게 높일 것이냐? 여러 가지 사실 생각해 볼 거리가 많아요. 이를테면 이제 한정된 농지에서 그러면 이를테면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재배하면 되잖아요. 잘 안 와닿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쌀을 지어요. 근데 쌀보다 같은 면적의 옥수수를 지으면 2배를 할 수 있어요. 감자를 만약에 심으면 더 많은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급률을 올리겠다고 생각하면 쌀 농사 대신 옥수수와 감자로 돌아서면 돼요. 근데 그건 주식은 아닌데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급률이라는 것들은 사람이 이제 먹는 식성, 그다음에 영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단순히 이제 이게 부족한 부족분이 얼마냐라는 거에 이제 매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자급률을 올리고 싶으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쌀은 100%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1년에 평균적으로 먹는 게 쌀만큼 밀을 먹습니다. 그리고 쌀과 밀만큼 고기를 먹어요. 3등분 돼 있는데 밀 자급률은 몇 프로일까요? 밀 자급률은
한 자리 쓸 것 같은데. 0.5% 정도 됩니다. 1%도 안 돼요. 1%도 안 돼요. 예. 그렇지. 예. 그럼 우리는 자급률을 하면 농사를 더 지어야 돼. 그러면 근데 농사 지을 땅은 사실 없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달성해야 되느냐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충분한 국민들한테 칼로리도 공급해줘야 되고 예. 안정적인 공급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래 먹던 식성이나 기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래서 등장한 게 식량 안보 지수예요. 식량 안보 지수라는 거는 단순히 그 나라가 100% 자급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단순한 지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 지수라는 것들은 경제성. 그 나라가 돈이 많아. 그러면은 많이 구해올 수 있겠죠, 외국에서. 그러면은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안보 지수가 올라가요. 예. 그런데 이 수입됐을 때 이게 가격이 비싸진다. 이를테면 관세가 높다. 이러면 예. 또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싸게 구할 수가 그렇죠. 없기 때문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국내 생산 여력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도 이제 따지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품질과 안정성, 그러니까 즉 그 사람 그런 곡물이나 여러 식량들이 식탁에 올라갔을 때 충분히 다양하고 잘 돼 예. 있느냐 이런 것도 따지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농업이 지속 가능하느냐, 뭐 수자원 관리가 이런 것들이 잘 되느냐, 토양 침식이 없느냐 예.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사실 이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이 식량 안보 지수라는 게 참 웃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대한민국의 국제 글로벌 경쟁력이 올랐다 내렸다. 사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신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두툼한 설문지가 와요. 설문지? 예. 설문조사예요? 예, 설문조사예요. 그러니까 뭐 기업 경영이나 뭐 경제 단체라든지.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꼼꼼하고 착실하게 영어로 잘 작성하면 올라가요. 물론 객관적인 지표도 있지만 정성적인 어떤 그런 요소도 작용을 하거든요. 약간 허술한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등수가 39위야. 그러면 예. 되게 낮아요. 사실 OECD 예. 중에서 국가 중에서 제일 낮아요. 예. 그러면 이 낮은 이유가 뭐냐고 보면 경제성.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인데 왜 경제성이 낮냐? 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곡물에 대한 이제 수입 그 식품에 대한 이제 관세가 있잖아요. 예. 쌀 같은 경우는 뭐 500 몇십 프로 되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점수 다 깎아 먹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용성이라는 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보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식량 안보라는 거를 국가 전략으로 챙기고 있느냐? 예. 없어요. 우리나라 법 중에 이 식량 안보라는 것들을 뭐 농림부로부터 챙기고 여기에 대해서 뭐 국가기관이 협조해서 뭔가를 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식량 안보라는 컨셉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컨셉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보고서도 없고 여기에 따른 체제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낮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품질과 안정성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먹지만 세계적으로 잘 먹고 있죠. 예. 그런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영양 기준이라든지 국가적인 영양 정책 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있지만 국가 공식의 어떤 이런 정책들은 사실 부재한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빵점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속 가능성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농업이 얼마나 잘 적응하고 노력을 하느냐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발전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있지 예. 농업 부문에서 뭐 기후 변화 적응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는 감히 말을 못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당연히 성적이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이제 북유럽이라든지 사실 그런 나라들도 식량 대부분 많이 수입하잖아요. 예. 예, 그런 나라들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점수가. 왜? 이런 거에서 골고루 점수를 잘 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를테면 식량 안보가 점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야. 우리가 농업 식량 자금률이 낮아서 이래. 농사를 더 지어야 돼. 이렇게 단순하게 바라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식량이라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잘 확보할 수 있을지 예. 그것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우리는 좀 이렇게 1차원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다 기계화하고 그러면 소농들보다는 대농이 당연히 가야 되고 예. 그다음에 대자본이 참여해가지고 가면 당연히 유리하죠. 예. 다 아는 정답입니다. 근데 그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곡물이 지금 식량 자급률이라는 것들을 단순하게 퍼센트로만 볼 게 아니고 우리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 속에서 무엇인가를 해서 예. 더 안정적이고 국민이 체계적으로 이제 다 식량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네. 그 현실적으로 그야말로 누구나 다 대농으로 미국처럼 네. 기계화하고 대자본이 들어와서 큰 그 자본이 들어와서 대규모 농장으로 해야만이 그게 네. 훨씬 더 생산성도 뛰어나고 효용성도 뛰어나다는 건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다는 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네. 듣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가 저만 해도 쌀보다는 밀가루 더 많이 먹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네.
우리나라는 왜 밀가루 그럼 밀 농사가 왜 안 될까 그러면요? 모든 사회 시스템이 농업 시스템이 쌀에 맞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밀가루를 더 많이 먹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그 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를 우리가 이를테면 지금 먹는 자포니카 단잎종 같은 경우는 예. 전 세계적으로 구하기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보면 그 밀가루 종이에요, 그게? 아니 아, 쌀. 저희가 먹는 자포니카 종이잖아요. 찰기가 있고 짧고 짧잖아요. 똥똥하고 이제 보면은 한국, 일본, 중국 일부, 미국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국제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챙겨야 되는 이제 상황인데 비해서 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가 제일 잘 돼 있고 어디 가든 돈만 주면 구해올 수 있는 요소죠. 직접 짓는 것보다 그냥 사오는 게 훨씬 더 싸니까. 당연히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 수립 이래 70년 동안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수리 논에 맞춰서 온 시스템을 맞춰 왔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거를 갈아엎어서 지금 밀로 간다는 사실은 타당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오늘 농업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나라 농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한 가구에서 짓는 농지 면적이 넓어져 왔어요. 그런데 이 추세가 요즘에 오히려 더 좁아지고 있어요. 농지가 다 형질 변경돼서 그런가? 그런 게 아니고요. 단적으로 일본은 우리보다 쭉쭉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느리지만 꾸준하게 대형화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도 그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형질 변경도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거는 농사 지으시는 분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분할 상속이 돼요. 상속을 해서 그러면 농사는 안 짓고. 그러면 사실 그 전까지는 내가 옆 동네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으니까 그분한테 가서 부탁드려서 같이 내가 그 땅까지 같이 경작하면 규모의 경제가 돼요.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자식들은 다 누구는 서울에 있고 누구는 부산에 있고 누구는 어디에 있어요. 그럼 일일이 찾아가서 내가 그 경작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보다 농사 짓기가 더 어려워졌다. 더 큰 땅을 찾아서 확보를 해서 내가 뭔가 투자를 해서 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그 기업농 그 도입 필요성 같은 거는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해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오늘 다룰 문제가 이스라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한국 분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많죠. 사실 저도 예비군 훈련장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 들으셔서 그런지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가본 적은 없는데 약간 좀 이스라엘은 동전의 양면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요즘 하여튼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가장 그야말로 미국의 또 하나의 별이 이스라엘이다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전통적인 우방 관계였잖아요. 약간 좀 사이가 좀 소원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다시 취임한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과거에 오랫동안 집권을 하다가 잠시 이제 반 네타냐후 전선에 밀려서 이제 실각을 했다가 다시 이제 다시 수상에 복권을 했는데.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직격탄을 날렸죠. 험한 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이든이 본 거 중에 가장 극단적인 내각이다 뭐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이제 올해 초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닥 관심이 없었지만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 이제 극우와 그다음에 중산층 일반 시민들이 이제 극렬하게 대립을 하고 그다음에 전쟁이 났을 경우 우리가 참 예비군 훈련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던 그 이스라엘 예비군. 사실 이스라엘 공군의 핵심은 예비군이에요. 평소에는 다른 일을 하시던 분들이 1년에 몇 주씩 이제 훈련도 받고 여차하면 바로 전투기 F-15 몰고 나가서 전투를 하는 이제 이런 예비군이? 예비군이 파일럿이에요? 공군 파일럿들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예비군들이 이제 훈련을 거부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왜 거부하느냐?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대교라는 어떤 그리고 유대 민족이라는 민족주의와 종교가 이제 결합을 했던 어떤 그러한 특성이 있는데 이제 이러한 특성들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작은 파트를 차지하고 있다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정치적인 분란의 요소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헌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이 처음에 건국이 됐을 때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헌법에서 그러면 유대교라는 것들을 도대체 어떤 포지션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타협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타협을 안 하고 억지로 만들면 당연히 이제 나라가 또 난리가 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헌법 없이 각각의 기본적인 사항들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 헌법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챕터들이 있잖아요. 그 주요한 챕터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기본법으로
이제 만들어서 예. 헌법을 일단 가름하는 정도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제도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이제 유지가 돼 왔고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그 네타냐후 총리 시절에 이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는 사람들 사이에 뭐 정착촌도 건설하고 여러 가지 무리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세적인 입장을 많이 취했어요. 예. 정책들도 많이 펴내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대법원이 그 비토를 많이 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기본법을 위반한 사항이다. 기본법에서 할 수 있는 위임 권한을 넘어섰다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로 따지면 헌법재판소가 예. 이제 법률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위헌이라든지 뭐 한정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를 하면서 제어를 해왔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봤을 때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러면 삼권 분립이 잘 작동을 해서 견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우파 특히 이제 구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유대교 정통주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이 선출한 행정부가 정권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그 사법 권력이 과도할 정도로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이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의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강경책이나 여러 가지 좀 그런 정책들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그렇죠.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그것들은 팔레스타인은 신이 우리한테 준 땅을 멋대로 점유하고 있는 애들인데 그거를 왜 우리가 봐줘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일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정통주의자로 가면 더 이제 극렬해지고 비율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사건건 이제 이 대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 권력이 이제 제어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당치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복귀를 할 때 이런 이제 극우 쪽 과거에는 서로 누구도 손잡기 별로 원치 않았던 극우 세력들을 대거 이제 손을 잡으면서 정권 탈환에 성공을 했던 것이었죠. 네타냐후 총리가.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 파트너인 연정 파트너인 극우 파트너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올해 초에 추진했던 게 이제 그 사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그러니까 그 법원에 비해서 법원보다 의회가 더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이제 법원보다 그럼 삼권 분립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식의 이제 그 여러 가지 법률 개정 조치들을 이제 취해왔어요. 적극적으로. 그냥 짐이 곧 법이다 이거네 그러면요. 그러니까 의회라는 것들은 결국 국민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기가 어떻게 보면 민의를 대표하는데 왜 선출되지도 않은 애들이 우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다라고 하느냐. 이거는 과도한 엘리트주의다라고 하면서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하더라도 이것을 의회가 뒤집을 수 있도록 왜 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누구도 뒤집을 수 없도록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상호 견제인데 라는 논리로 이제 그 사법권 약화에 나섰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중산층들이라든지 좌파 또 중도 그러니까 극우를 우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력들이 연대해서 극렬한 대규모 시위를 이제 벌였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뭐 물러나거나 그런 태도를 사실 잘 안 보였죠. 왜냐하면 파트너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아까 그런 이제 아주 수위가 센 극단적이다. 발언을 이제 했던 봤다. 것이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네타냐후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서로가 이제 감정이 이제 많이 상한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정착촌을 요즘도 지금 보면은 계속 더 넓혀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정착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거주 지역들을 이제 점점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이스라엘 대법원이나 이쪽에서 자꾸 견제를 하니까 필요 없어 그냥 그 의회가 다 승인했는데 무슨 계속 할래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그건 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스라엘 전체가 똘똘 뭉쳐서 그렇게 갔으면 바이든 대통령도 이야기 안 했겠죠. 그런데 이제 격렬한 시위가 막 한 달, 두 달씩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 내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손 넘는 거지라고 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충분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코멘트를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한 이후에 네타냐후 총리가 일단은 그 여건이
덜 성숙이 됐으니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예. 추진해 보겠다. 예. 라면서 이제 반발좀 물러선 형태로 이제 지금 일단 봉합은 됐고 계속 내부적으로 이제 부글부글한 상태거든요. 네타냐후가 그러니까 반발은 물러섰는데 네. 그냥 물러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네. 중국을 또 끌어들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 총리라는 사람이 정말 이제 노련하다는 게 예. 그런 거죠. 미국 의회 의원들이 이제 네타냐후 총리를 방문을 했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을 텐데 예. 미국 의회 의원들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예. 공개를 한 거죠. 내가 중국한테 국빈 방문 초청을 받았다. 근데 이제 그 말하는 뉘앙스가 난 꼭 가고 싶은데 예. 그런데 공식적으로 밖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뭐 내가 아직까지 수용 안 했고 예. 뭐 간다 하더라도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다. 그 미국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당연히. 예. 예. 미국 의회 의원들과 예. 더불어 언론인들도 왔을 테니까 예. 당연히 이제 보도가 이제 되는 거고 예. 실제로 미국이 나를 계속 흔들려고 그러면 예. 나는 중국이라는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예. 것을 넌젓이 비친 거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세게 나가진 않고 예. 하지만 미국이 이스라엘과 오랜 시간 관계해 왔고 예. 이스라엘은 미국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예. 나 역시도 그렇다라는 예. 식으로 이제 그냥 한번 살짝 에드벌룬을 띄운 상태였는데 예. 이게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중동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그렇지. 가장 어떻게 보면 미국의 파트너라고 예. 대표하는 이스라엘이 정말 저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아쉬운 면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예. 미국이 저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무기, 뭐 기술, 전술 이런 것들 이스라엘이 도와주면 예. 상당 부분 이제 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아이언돔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공해주기를 사실은 간절히 내심 희망을 했는데 예. 이스라엘은 이제 자국의 사정을 들어서 이제 그것들을 요리조리 피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 쪽에 섰나라는 면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러시아 출신의 이제 유대인들이 대거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내부적 사정이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런데 그 사실 이스라엘이 중국뿐만이 아니고 네. 사우디하고도 지금 국교를 추진 네.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네. 중국이 중재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과 이제 사우디의 중동 전체가 다 그럼 미국하고 등 돌리고 중국하고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원래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랑 이제 이런 국가들 중동 국가들하고 아랍 국가들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수교를 했었죠. 이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이 이제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예. 그리고 사우디가 이제 뒤에서 후원을 해가면서 예. 이제 이루어진 상태죠. 그래서 예. 현재 UAE와 그다음에 이스라엘이나 그때 아브라함 협정에 같이 체결했던 국가들은 이제 되게 민간 투자도 활발해지고 예. 양쪽 그 관광객도 자유롭게 오가면서 예. 이제 관계가 점점 이제 끈적끈적 아주 좋게 예.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동의 많은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필요로 해요. 왜? 이스라엘은 이제 독자적인 기술, 첨단 기술 그리고 가장 중동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군사 기술 이런 것들을 잘 보유한 나라란 말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미국 기술이나 유럽에 대해서 비싼 돈 내고 의존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종교라든지 팔레스타인 문제만 딱 빼놓고 생각해 보면 가장 지역 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국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그 중동 국가들을 주변 예.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잘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이제 관계 개선의 이제 정점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예. 이스라엘의 수교죠. 예. 그러면 가장 큰 형님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수교하면 사실은 예.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잘 돌아갈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상태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은 좀 잘 좀 해봐라 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국이 견제를 하고 나서는 거죠. 팔레스타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오히려 중국이 나서서 여기서는 본인이 나는 팔레스타인 입장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를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중재했었잖아요. 그거. 그거는 이란과 사우디죠. 이란과 사우디를 참 이란과 사우디하고의 또 관계는 또 예. 이제 있으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복잡하게 지금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그 수교는 이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반대군요. 일단 현재 있으니까.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은 그냥 뭐 좋은 고객이고 예. 오히려 전략적으로 봤을 때 뭐 예. 중국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는 다 이스라엘이 상당 부분 제공해 예. 주면서 예. 그러면 결국 다시 미국으로 이제 기울 여지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국이 또 견제하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꺼내면서 들고 나오는 복잡한 이제 상황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중국을 갖다가 지금 말하는 거는 예. 그냥 중국을 지렛대로 이용하는 건지 미국 보라고 네. 아니면 중국하고 뭔가를 득이 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지. 일단은 두 가지 요인 다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미국한테 정치적으로 봤을 때 너 미국이 백악관이 왜 날 초청 안 해? 원래 항상 이스라엘은 첫 번째 초청받아서 가는 나라였는데 지금 몇 개월 됐는데 아직 초청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 해결하자라는 시그널을 보낸 거 그게 하나 있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그동안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히 이스라엘 기업들 기술력이 좋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군사 기술로 전용될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투자를 되게 많이 해왔습니다. 중국 업체, 중국이? 예, 중국이. 그게 가능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연계가 강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하고 그것들 미국 업체 팔고 아니면 회사채로 팔고 넘어가고 다시 자기들은 또 회사를 만들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업체들은 미국의 군수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해외 파트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꾸준하게 그동안에 공을 들여왔고 실제로 뭐 일부 기술들이 중국에 넘어가서 뭐 중국의 어떤 군사 기술에 도약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0년을 전후해서 옛날 이제 트럼프 이제 그 시절부터 상당히 강하게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중국의 이스라엘 진출에 대해서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견제구를 많이 날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도 이제 중국의 투자에 대해서 이제 상당 부분 들여다보겠다.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일단은 이제 잠복돼 있는 상태인데 중국은 이제 기술이라는 어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약간 이제 문이 닫히는 이제 이런 상황이지만 반면에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인프라 투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의 뭐 지하철, 뭐 텔아비브에 있는 이제 그 지하철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이파 같은 항구의 어떤 개보수. 특히 항만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여요.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미군이 주둔할 만한 미군이 기항할 만한 항구에 대해서 중국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와 건설을 하는 경우를 많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스라엘 역시 예외가 아니에요. 미군이 기항할 미국 함대가 기항할 만한 곳에 미리 이스라엘 그 하이파 항구라는 데도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 이제 지중해를 담당하는 육함대가 이제 뭐 정기 주둔은 아니지만 이제 간혹 이제 들르죠. 종종 들러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잠깐씩 이제 하는데 중국이 그냥 단순히 항만 확장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국 업체들은 항만 운영까지 같이 합니다. 항만 운영이라는 거는 어떤 배가 들어오고 뭘 공급받았는지를 다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알 수 있는 거죠. 그 1대1로 해서 그야말로 약소국들한테는 그렇게 운영권까지도 나중에 뺐든지 아니면 같이 협의하든지 하지만은 같이 패키지로 갑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럴 만한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럴 만한 국가는 아니지만 원체 싸고 저렴하고 빠르게 공사를 지어주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속도에 대해서 되게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여요. 왜냐하면 돈 나갈 구멍은 많은데 한 푼이라도 이런 SOC 사업을 줄이면서 빨리빨리 되면 좋은데 중국 업체들이 잘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업체들의 진출이 어떻게 보면은 뭐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게 이제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주택 부족이에요. 집이 없어서 이 막 그 여러 가지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도 사실 그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혼란의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에 나서고 있는데 문제는 인력이 부족해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인력 대부분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의존 비율이 높아지는 거를 이 이스라엘은 원치 않은 거죠. 그래서 그 공백을 중국의 노동력, 중국의 이제 기업들, 그다음에 인도의 노동력이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건설업체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노동자들이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는 이런 비율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은 또 중국에만 기울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도도 끌어들입니다. 인도 당연히 더 훨씬 더 저렴한 이제 인건비들이 있으니까 인도 노동자들을 이제 건설 노동자로 활용하는 이러한 방안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전통적인 우방인데도 좀 꺼려하는 게
표면적으로는 일단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너무 강경한 정책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견제를 하니 그것까지도 무력화시키는 너무 극우적인 정권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쳐라. 이게 지금 요구 조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극우 정파들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불문율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교와 이슬람이 공동으로 이제 성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라는 게 또 불문율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극우 이제 이 장관들이 그 지역을 방문을 해서 오히려 도발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 시위에 대해서 발표하고 중동이 점점 시끄러워지는 것들은 원치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국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유 시간이 다 돼서 더 못 물어보겠네. 아 재밌었는데. 자, 최준영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